미국의 예언가 브랜든 빅스는 지난 2024년 3월 스티브 치오콜란티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예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를 봤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지나가서 머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고막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2024년 7월에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격 당시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2026년 하늘에서 떨어진 대통령. 브랜든 빅스의 예언 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2025년 한반도의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입니다. 그는 이 인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가 부른 사람이다. 그 어떤 정치 조직도 정당도 세력도 이 인물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등장은 예고된 적도 없고 준비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인물에 대해 천둥처럼 등장하지만 번개처럼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혼돈의 정치판에 갑작스레 출연한 이 인물은 기존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외면해 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단숨에 꿰뚫고 그에 정확히 응답하는 놀라운 감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묘사도 남깁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 학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다. 오히려 대중 속에 섞여 있던 인물이다. 그의 등장은 시대가 준비한 일종의 필연이다. 빅스는 이 인물이 40대 초반이며 오랜 시간 사회의 한쪽에서 말 없는 관찰자로 살아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치적 야망보다는 공감 능력과 분석력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인물이 민이라는 글자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생일에는 숫자 7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구체적인 힌트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온라인에서는 해당 단서를 바탕으로 한 차기 대통령 후보 추정 리스트가 확산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브랜든 빅스는 2024년 말 한국 사회에 거대한 정치적 충격이 찾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기존 여야 정당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감과 환멸이 극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제3의 길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 인물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SNS나 언론이 아닌 오히려 작은 오프라인 모임들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달라?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 이상하게 이 사람 말에는 희망이 있어. 정당의 조직력도 거대 자본도 없이 단지 한 사람의 진정성과 감각만으로 형성된 지지 기반. 그것이 브랜든 빅스가 예언한 2026년 대통령의 등장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인물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는 순간조차도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청과 지지가 그를 떠밀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기에 그가 결국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마치 소환과도 같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를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선택한 사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등장한 뒤 정치권의 반응은 냉소와 무시에서 시작됩니다. 정치판을 모르는 아마추어, 선동가, 풍문일 뿐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전통적인 여야 정치인들은 그를 따라잡지 못한 채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6년 대선, 그는 정당의 공식 후보가 아닌 국민들의 연합 지지를 기반으로 한 독립 후보 자격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당선. 단순히 당선된 것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순간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의 등장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의 끝, 그리고 문명의 재설정이다. 즉, 이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이자 모든 구질서가 무너지는 소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징조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브랜든 빅스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통의 얼굴이 시민의 손에 이끌려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2026년 대선, 그리고 그 인물의 이름 속에 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챕터 4점 의원 내각제 마지막 제왕의 결단. 2026년 충격적인 등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당도 거대 자본도 없이 국민의 집단적 의지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대통령. 그는 단지 인물이 아닌 현상이었습니다. 그의 당선은 곧 기존 정치 구조의 붕괴 선언이었고 한국 정치의 리셋 버튼이 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첫날, 기존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취임식이 치러졌다고 알려집니다. 화려한 외교 의전도 군 통수권자 선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치 국민 앞에서 약속하듯 짧고 명료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제왕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전 국민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헌법 개정 절차 착수를 공식 선언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것. 이 개헌 추진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한국 현대 정치사 70년을 통째로 갈아엎는 대격변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인식한 인물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은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독재로 바꿀 수 있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현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전 수십 년간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 한 국가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경험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은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보다는 국회와 내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권력 분산 체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들은 겉으로는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곧 자신들의 기득권도 해체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총체적인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정당이 개헌을 무리수로 규정하고 공론화 자체를 방해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권력을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없애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이 선언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울림을 줍니다. 그는 이 개헌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됩니다. 정치권의 저항을 뚫고 전국 곳곳에서 시민 주도의 개헌 촉구 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촛불 시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요구하는, 비난이 아닌 대안을 외치는 미래지향적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전국 100만 명 이상이 동시에 광장에 모였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제왕이 아니라 협의하는 정치를 원한다. 정치가 국민을 따르라.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정치권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국회는 마지못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2028년 국민투표를 거쳐 의원 내각제 전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실제 행정권은 총리와 내각이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전환을 단순한 헌법 조항의 변화가 아닌
한국 정치 문화 자체의 재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의원내 각제의 도입은 더 이상 양당 중심의 싸움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연정하고 타협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의 협업화, 민주주의의 성숙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길은 험난합니다. 개헌 이후 초기 몇 년간은 정치권 내부의 갈등, 조율 실패, 혼선이 반복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불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2029년 헌법 개정이 완전히 정착된 시점에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는 여러분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순간을 21세기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정치적 자진 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권력을 쥐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2026년부터 시작된 정치혁명은 이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리고 수많은 시민의 연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DNA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통일의 서막 두 개의 태양이 만나다. 2028년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전환하고 국가는 이제 대화와 협력이라는 키워드 아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지 국내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파장은 38선 넘어 북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원내각제로 전환된 대한민국의 첫 총리는 전통 정치권 출신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무려 40년 만에 서울 평양 직통 한라인을 공식적으로 복원합니다. 그리고 그해 놀랍게도 북한은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남측과 조건 없는 평화회담을 준비할 용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양측은 물밑 접촉과 비공식 회담을 수차례 이어갔고 2029년 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공동선언이 다시 채택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선언들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선언적인데 그쳤다면 이번 공동선언은 구체적인 경제 협력 로드맵, 상호 군축 계획, 국경 완화 일정까지 포함한 사상 초유의 실질적 합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록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서로의 그림자를 이을 때 오랜 밤은 끝나고 같은 아침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두 개의 태양은 많은 이들에게 남과 북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중 남쪽의 지도자는 이미 알려진 사명자 대통령, 그리고 북쪽의 지도자는 놀랍게도 2027년 이후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선 북한 내 실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김정은의 뒤를 이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젊은 리더로 철저히 비공개 속에서 성장해온 존재였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인물에 대해 얼음 속에서 태어난 불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치밀하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비밀리에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2029년 가을, 남북 양측은 비무장지대 공동경제특구 설립 계획을 발표합니다. 개성공단보다 수십 배 규모의 통합경제기지이며 양측의 자본과 인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상 첫 남북 공동 국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적 신뢰를 시각화하는 거대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남북한 사이에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군사분 개선의 일부 감시초소 철거, 남북 간 행정 교류 확대,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민간 학술단체 협약 체결, 동해와 서해를 통한 공동해양자원 조사.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단지 평화를 향한 걸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 이전 단계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 세력은 이것은 사실상의 적화 통일이다라고 비판했고, 북한 내부의 강경파 역시 남한 자본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 일부 국가들, 특히 주변 강대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 구도의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통일 한국은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중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변화에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브랜든 빅스는 말합니다. 통일은 외세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온 자들만이 진짜 아침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은 통일이 정치적 협상이나 외교적 이익의 산물이 아닌 민족적 공감과 공동의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2029년 말, 남북한은 공동으로 한반도 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0년대가 끝나기 전까지 평화헌장, 경제공동체 협약, 그리고 점진적 영토 통합계획서를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무겁지만 더 이상 꿈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브랜든 빅스의 예언 중 가장 미스터리했던 문장을 다시 소환합니다. 하나였으나 나뉘고 나뉘었으나 끝내 하나가 되리라. 그러나 그것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총칼이 아닌 협약과 대화로 만들어지는 평화, 억압이 아닌 공감으로 접근하는 통일. 이제 한반도에는 단절의 긴장 대신 연결의 숨결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누구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을 수년 전 미리 언급했던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브랜든 빅스라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름이지만 그의 예언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금도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처음부터 유명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시간의 흐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는다고 말하며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씩 남기기 시작했죠. 그는 점성술과 천문학, 인류학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두루 섭렵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예언 방식이 너무나도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빅스는 자신이 사용하는 예언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과거와 미래가 겹쳐지는 지점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은 선형이 아니라 파동이며 인간의 역사에는 반복되는 리듬이 존재한다. 말만 들으면 비과학적인 듯하지만 문제는 그가 예언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는 2014년 유럽의 중심 국가 하나가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2년 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현실이 됩니다. 2018년 그는 세계적인 감염병이 터질 것을 예언하며 줌으로 전파되며 대륙 간 이동을 막는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불과 2년 뒤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대 초 그는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올립니다. 강철로 된 벽이 깨지는 날 세계는 또 한 번 멈추게 된다. 붉은 모자를 쓴 자가 그 중심에 있다. 이 예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불명의 문장으로 여겨졌지만 2024년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모자를 상징하는 인물, 그리고 예기치 못한 공격. 수많은 추종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브랜든 빅스를 다시 주목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는 이 정도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진짜 변혁은 아시아에서 시작된다고 했고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라고 밝힌 것이죠. 그는 최근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한반도는 곧 세계사의 실험장이 된다. 사람들은 서울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브랜든 빅스라는 인물이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통계를 다루는 사람이고 패턴을 분석하는 관찰자이며 동시에 초감각적인 직관을 통해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를 두고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며 일각에서는 CIA나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 아니냐는 말까지 돌 정도입니다. 그의 예언은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섬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두 개가 아닌 수많은 국제 사건들을 연달아 마친 이 인물의 다음 예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 그가 말하는 젊은 지도자. 그가 예언한 체제의 붕괴와 재건. 그 모든 퍼즐의 중심에 차기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까요? 그는 왜 갑자기 한국을 주목했는가? 브랜든 빅스는 오랜 시간 동안 유럽과 미국 중심의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서구 세계에 머물러 있었고 아시아는 그의 예언의 무대에서 거의 다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그가 갑작스레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은 곧 세계사의 키를 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예언의 무대를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로 옮겼습니다. 그는 왜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의 철저한 분석과 패턴 인식이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먼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가 분석하는 세계의 흐름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대륙의 에너지 흐름, 역사적 사이클, 문명의 진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사의 에너지 흐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동북아시아로 이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문명의 중심축 이동설. 그가 이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0년대에도 미국의 힘은 2020년대 중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한다고 말했으며 그 대체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이 부상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본은 너무 오래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반면 한국은 혼돈 속에서 방향을 찾아내는 나라다. 그는 특히 한국의 시민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자발적인 정치 참여,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질서를 향한 갈망. 브랜든 빅스는 이를 집단적 예감이라 표현했습니다. 즉, 한국 사회 전체가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불완전한 정치 시스템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2023년 한국의 정치 지형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당제의 피로감, 지역주의의 고착화, 586세대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집단적 무관심. 이 모든 요소가 폭풍 전야의 침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 대해 특히 강조합니다. G세대, 그리고 이제 막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한 알파세대. 이들이 이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세대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결정적 세력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숨겨진 에너지를 본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용하고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그는 영상 속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한반도는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진동은 곧 파동이 되고 파동은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다. 그 물결의 시작점에 서울이 있다. 단순한 시적인 표현일까요? 하지만 그는 이 말을 한 직후 한국의 정치구조 개편,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까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빅스가 한국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너지, 세대의 흐름까지 모두 겹치는 완벽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구상의 유일한 실험장,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첫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